그럼 80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82번 관리입니다. 관리는 시설관리 FM, 그리고 재산관리입니다. 건물 임대차 관리라고도 하는데 재산관리 PM, 자산관리 AM, 종류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두 개만 구분하시면 돼요. 재산관리는 수지비임, 수지비임은 재산이고요. 매제 프로폴리스는 자산입니다. 나머지는 다 시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 부동산 관리 방식, 이거는 여러분들 위에 거 한번 읽어보시고, 부동산 관리 방식은 자가관리 있고 위탁관리 있고 혼합관리 있는데 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는 자가관리가 제일 먼저고 위탁관리가 가장 최근이고, 자가에서 위탁으로 가는 과도기적 형태 관리 방식을 혼합관리라고 합니다. 혼합관리는 이제 책임 소재가 좀 불명확하고요.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긴밀하게 필기 해놓을까요?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관리자들 간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가관리의 가장 큰 장점은 기밀 유지가 좋아요. 기밀 유지가 좋고 서비스 성실이 좀 높고 종합적 관리가 돼요. 종합적 관리. 근데 본업에 전념이 안 되고 타성화되고 전문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관리는 무슨 관리의 장점이냐면 자가관리가 아니라 위탁관리의 장점이고, 종합적 관리가 자가관리의 장점이에요. 비교를 좀 하시고요. 얘는 본업에 전념이 가능하고 타성화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기밀 유지 잘 안 되고 서비스 정신이 조금 떨어지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자가관리와 위탁관리의 장단점, 출제 영순이니까 꼭 좀 비교를 하시고, 작년 시험에 이렇게 단독으로 나왔거든요. 자가 위탁 관리의 장단점 비교가. 그래서 올해는 그 시설 FM과 재산 PM과 자산 AM 쪽에다가 무게 중심을 조금 더 두시고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산 관리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AM 찾으라는 얘기예요. 혹시 잘 못 찾을까봐 내가 오른쪽에 5개 다 모아놨어요. 예. 잘 못 찾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오른쪽에 5개 다 모아놨습니다. 메인 매각, 재개발 재투자, 프로폴리스 포트폴리오, 리스크,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렇게 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답은 4번이고 니은, 리을, 비읍, 이응, 치읓, 이렇게 해서 5개 하시면 되고, 참고로 수지비임, 요 앞에 거 3개 요거 수지비임, 요거 4개가 전부 다 재산관리 PM입니다. PM. 이건 재산이에요. 예. 마지막에 기억 요거 시설관리. 마지막에 지읒 이것도 시설관리. 그래서 첨가 마지막 시설, 가운데 3개 재산, 나머지는 자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뭘 묻는지에 따라서 답이 다 달라지는 거니까. 재산은 5개. 여기서 여기 개념만 가지고는 시설은 2개. 그다음에 재산은 3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2번. 부동산 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자가관리는요, 본업에 전념이 잘 안 되지만 종합적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적 관리는 자가관리의 장점이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위탁관리는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가관리는 기밀에서 유리하다. 이 유불리로 바꿔서 많이 나오거든요. 자가가 기밀에 유리하고요. 위탁은 기밀에 불리하다.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위탁관리는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타성화되는 건 자가관리, 타성화 방지하는 건 위탁관리,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5번에 가니까 위탁관리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다. OX, X. 여러분들 위탁관리는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업체에다가 책임을 물으면 돼요. 어떤 관리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냐면 혼합관리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합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 중에 일부는요, 책임 소재 불명확하다 나오면 환장합니다. 들어본 적 있대. 안면에 있다고.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건 말할 수 없지만 어딘가에서 어디선가 책임 소재 불명확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 거야. 책임 소재 자가관리 명확하고요. 위탁관리 명확합니다. 자가관리는 내가 책임지면 되고 위탁관리는 업체에다가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겁니다. 혼합관리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예.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 좋습니다. 오른쪽에 가셔서 83번. 요거는 제가 원래는 백선 만들다가 뺐었다가 그래도 좀 사람이 일이 그게 아닌데 싶어서 넣었던 게 비율임대차 방식에 관한 내용은요, 사실은 작년에 기출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 비율임대차 이놈이 작년에 기출이 되어서 오늘 빼려고 하다가 사실 이놈이 30회 때 나오고 31회 때 2번 연속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뺐다가 마지막에 창작의 고통 과정에서 그래도 이게 아니다. 한번 연습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넣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위치 선정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매출액을 넣습니다. 매출액. 여기는 손익분기점을 넣어요. 여기는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금액을 넣고, 손익분기점까지는 기본,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요거 둘을 더해서 임대료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추가 임대요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요, 여기다가 때려요.
그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전체에다가 초과 임대 요율을 때리는 게 아니라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금액에다만 때립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바꿀 테니까 이제 요 빈칸에다가 한 개씩 메꿔 보도록 합시다. 자, 예상 매출액은 30만 원이잖아요. 근데 500제곱미터니까 355에서 1억 5천만 원이 예상 매출액입니다. 그렇죠? 동남아 치면서 하나씩 소거합시다. 손익분기점은 얼마? 8천만 원. 그럼 1억 5천 중에 8천만 원이 손익분기점은 7천만 원이 초과 금액이 되겠다. 그치? 그리고 또 동그라미. 기본 임대료가 8만 원입니다. 8호 4천만 원입니다. 오케이? 4천. 그러면 이제 우리 추가 임대료만 구하면 두 개 더해서 임대료 결정할 수 있겠네. 근데 추가 임대료율이 몇 프로다? 15. 여기다가 15%를 때리는 겁니다. 7천에 15%는 1,050만 원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얼마에다가? 4천에다가 1,050 더해서 5,05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답은 4번이고요. 밑에 해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예상 매출액, 손익분기점, 초과, 손익분기점까지는 기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임대료를 구할 때는요, 초과 부분에 대해서 초과 임대료율을 곱해서 두 임대료를 더해서 임대료 결정, 요 어떤 포맷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관리 파트는 어려운 게 없죠. 예, 마케팅입니다. 84번, 안타깝게도 84번은 정답이 1번은 정답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문제 만들다가 창작의 고통 과정에서 이번에 틀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백선에서 오답이 하나 나왔네요. 그죠? 예, 2번은 모두 정답 처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정답. 아니면 정답 없음. 정답 없음 처리를 일단 좀 하시고, 지난주 한번 공개했었죠. 그죠? 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원래 시가로 넣었었는데 갑자기 이게 다른 걸 고치다가 이걸 못 봤나 봐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타가 났어요. 죄송합니다. 1번부터 갑니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시장점유 마케팅. 시장점유 마케팅은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공급자, 표적시장, 틈새시장, 그리고 포피, STP 모두 다 시장점유 마케팅이 맞습니다. 포피에는 플레이스 맞아요? 맞아요? 프로덕트, 프라이드는 기아자동차죠. 예, 프라이스 가격이 나와야 됩니다. 예, 판매 촉진 프로모션. 그래서 PD에 L이나 R이 잘 나오긴 했는데 프라이스라고 하고 가격이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2번 틀립니다. 3번 아이다는요 순서가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어텐션입니다. 인터레스트, 디자이어, 마지막이 액션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바꾸셔야 됩니다. 감정평가 사시면 기출되었던 지문이에요. 어텐션, 인터레스트, 디자이어, 액션 순서 기억하셔야 되고, 브랜드를 따지는 것은 고객점유 마케팅이 아니라 관계 마케팅이고, 고객점유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 아이다에서 고객점유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 왜 아이고 이렇게 했었잖아. 아이다가 뜨면 고객이다. 아이고 이렇게 브랜드 관계이고요. 주택 청약자한테 추첨해가지고 경품 주는 거. 경품 주는 건 가격 전략이 아닙니다. 가격 전략이 아니라 판촉. 영어로는 뭐죠? 프로모션이고, 요 가격은 어디다 넣어서 오면 좋냐면 여기다 대체시키면 좋습니다. 오케이? 요 자리에는 프로모션, 판매 촉진 전략 해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 옳은 거 1번입니다. 2번은 풀어는 드립니다만은 틀린 게 없어요. 다 옳아요. 다 옳으니까 왜 옳은지만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자 가지고 시장을 분할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시장 세분화. 자, 내 제품을 고객의 인식 속에 각인시킨다 하셔도 되고 위치시킨다 하셔도 돼요. 각인시키고 위치시키는 것은 시장 차별화, 포지셔닝 전략입니다. 요건 세그멘테이션, 요거는 포지셔닝. 그리고 골프 연습장, 헬스장 설치, 시험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요거는 제품을 경쟁력 있게 만들어 주려는 프로덕트, 제품 전략이고요. 유사한 자재와 동일한 자재를 썼지만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은 신축 가격 정책이 맞습니다. 참고로 경쟁업체랑 똑같은 가격을 받는 전략은 시가. 그래서 동일 가격 받는 전략이 시가 전략이라면 다른 가격 받는 정책은 신축 가격 정책. 어떻게 보면 반대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고, 5번은 3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분양대행사, 중개업자, 금융기관.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는 분금중 이렇게 암기합니다. 우리 유통경로는 플레이스는 분금중에 다니고 있어. 우리 경로 아세요? 경로? 우리 경로는 분금중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직 분금중에 다니고 있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경로 어디 중학교 다닌다고요? 누가요? 경로가요. 경로가 분금중 다니는 거예요. 분양대행사, 금융기관, 중개업소가 뜨면 경로, 유통경로가 떠야 됩니다. 플레이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문제는 답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한 장 넘기셔서
이제는 드디어 이제 감정평가는 15문제 남았습니다. 감정평가는 15문제 가지고 우리 6개에서 7개를 맞출 거예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데 통상적 시장, 충분한 기간, 정통한 당사자, 신중 자발적 거래, 성립될 가능성입니다. 근데 다른 규정이 있거나 요청이 있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나오면 시장 가치가 아니라 시장 가치, 외 가치. 시장 가치, 외 가치로 평가할 때는요. 원래는 뭘 해야 되는데? 검토해야 되는데 검토 생략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요? 다른 규정. 자, 그럼 여러분들 검토해, 검토 안 해 얘기해 주세요. 의뢰인이 요청해서 시장 가치, 외 가치로 평가할 때는 검토합니다. 사회 통념일 때는 검토합니다. 근데 다른 규정이 있었을 때는 벌써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검토 안 해도 됩니다. 좋아요? 예, 검토하면 나올 것 같아요. 감정평가는 현황평가를 하거든요. 현황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공법상 제약 받는 상태 기준으로 하고요. 불법이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합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어떨 때요? 다른 규정, 요청, 사회 통념일 때는요. 맞아요? 이때도 검토하는데 안 하는데? 하는데 다른 규정일 때는 검토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도 검토를 따로따로 물어볼게요. 그 요청은 검토해요? 검토하고. 사회 통념 검토해요? 검토하고. 근데 다른 규정일 때는 검토를 생략할 수가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원래는 개별평가하는데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일 때는 일괄, 가치를 달리할 때는 가치 구분 이렇게 하기로 했죠? 예. 일부분을 평가할 때 부분입니다. 일부분, 부분, 가치 달리, 가치 구분,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 용도상 불가분, 일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닌데 시험 지문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는 파트니까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가장 중요한 글자는 뭐죠? 가치. 이거는 부분이 아니라 가치, 구분평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부분이란 말로 여러분들 유혹하더라도요. 가치를 달리할 때는 가치를 구분해 줍니다. 2번. 일부만 평가하는 경우 있습니까? 이때는 구분평가가 아니라 무슨 평가? 부분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3번, 4번은요. 끝날 때 보세요. 검토 보입니까? 검토 보입니까? 어떨 때는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고 어떨 때는 검토해야 되는지를 먼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의뢰인이 말 때는요. 요청할 때는요. 검토해야 됩니다. 검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 중요하네요. 뭐가 있을 때는요. 다른 규정이 있어서 시장 가치, 외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 검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옳은 걸 찾아야 되니까 답은 몇 번? 4번. 5번은 혹시 틀린 걸 몇 개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5번은 틀린 부분이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자,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약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해야 됩니다. 무슨 상태? 받는 상태. 틀린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단, 가로 안에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불법 일시는 제외됩니다. 틀린 게 두 개. 받는 상태 기준이고요. 불법이나 일시는 제외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으로 갑니다. 86. 감정평가의 절차 및 기본적 사항의 확정입니다. 자, 우리 절차는 아까 한번 했었는데 대답 한번 해볼까요? 일단 뭐부터 쳐대시고 기부터 쳐대시고 마지막에 결정 표시로 끝난다 그랬죠? 기쳐대고 결정 표시, 기쳐대고 결정 표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 8개가 있거든요. 몇 개? 8개. 그래서 일단은 감정평가 절차는 7단계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 사항의 확정은 8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암기할 때는 의대, 감기, 자수, 의대 감기, 의대생이 감기 2번 걸리고요. 감기 걸렸어요 하고 자수하는 것을 기본적 상의 확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가봅시다. 모르면 안 돼요. 의뢰인, 대상 물건. 감은 한꺼번에 처리합시다. 따라서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기도 한꺼번에 처리합시다. 기준 시점, 기준 가치. 자수도 한꺼번에 처리합시다. 자문 용역, 수수료 실비. 요거를 기본적으로 확정해야 될 8가지로 봅니다. 의대 감기 자수, 의대 감기 자수, 부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3번이나 나왔던 문제입니다. 중개사 시험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3번이나 나왔던 문제니까 꼭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 상의 확정이 포함되지 않는 거 의대 맞나? 감기 맞나? 자수 맞나? 답은 5번입니다. 의대 감기 자수. 단순 암기로 맞출 수 있는 문제. 87번으로 갑니다. 기준 시점. 자, 기준 시점은 여기로 와서 요 말을 좀 기억합시다. 일단 기준 시점이 뭐죠? 기준 시점은 언제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여기서 둘 다 중요한데 일단 가격 조사 개시한 날짜 아니라 가격 조사 완료 날짜입니다. 그리고 요거 조금 더 중요합니다. 뭐를 완료했다고요? 현장 조사 아닙니다. 가격 조사입니다. 근데 미리 정하였을 때가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때는 뭐는 가능해야 된다. 가격 조사. 여기도 가격 조사 나오잖아요. 계속 가격 조사를 두 번 외쳐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기준 시점은 뭐를 완료한 날짜고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고요. 미리 정했을 때도 뭐는 가능해야 됩니까? 가격 조사. 여러분 자꾸 가격 조사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가볼까요? 1번. 기준 시점은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이 기준 되는 날짜가 기준 시점이에요. 언제지?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거. 현장 조사 아니라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세요. 답은 2번입니다. Be careful. Watch your step. 자, 3번. 기준 시점은요. 미리 정하였을 때가 될 수도 있습니까? 뭐는 가능해야 됩니까? 가격 조사는 가능해야 됩니다. 참고로 제조달 원가는 기준 시점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시점 수정은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땡겨오는 작업을 시점 수정, 제조달 원가라고 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됩니다. 88번으로 가기 전에 우리 문제풀이 팁에 가서 팁을 좀 받아봅시다. 자, 장래이익의 현재가치로서 현재값이며 평가사가 전문가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것의 이름은 가치고요. 시장에 실제로 지불된 과거값으로서 중개사가 전문가이고 객관적 구체적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것은요. 자, 그럼 대답 한번 해보자. 가치와 가격은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비례인데 가격과 반비례인 게 두 개가 있어요. 히읗으로 시작되는 화폐가치와 히읗으로 시작되는 환원이율입니다. 물어봐야 되겠다. 가격이 상승하면 화폐가치는 떨어지고 가격이 상승하면 환원이율도 떨어진다. 가격과 히읗으로 시작되는 두 개, 화폐가치와 환원이율은 반비례 관계다. 그냥 가치와 가격은 비례 관계지만 화폐가치와 가격, 환원이율과 가격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자, 우리 형발가 한번 가자. 형발가. 가치 무슨 요인이? 형성이 누구한테? 발생한테. 발생은 뭐? 가치. 우리 현경일찍에 한번 가자. 현경일찍에. 가치 무슨 요인은? 형성 요인은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자, 우리 유유히 한번 가자. 유유히. 물론 유용성을 같은 말로 뭐라고 하기도 한다. 효용. 자,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발생이 되더라? 유유히 발생이 되더라. 유유히 발생이 되고 요거는 동시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전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용성, 효용, 유효, 수요, 희소성 요 세 가지는 동시 충족이 돼야지 가치가 발생이 된다. 자, 그럼 순서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순서는 뭐가 뭐한테 영향을 주고 뭐가 뭐를 어떻게 하나요? 가치, 형성이 가치, 발생이 가치. 오케이? 현경일찍에 가치 형성 요인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지역, 개별. 유용성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효용. 두 번째, 유효, 수요. 세 번째, 희소성은 가치 무슨 요인? 발생. 유유히는 발생입니다. 유유히는 발생. 경일찍에는 형성. 순서는 형발가. 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그럼 대부분 시험 문제는 가치 가격은 바꿔서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꿔서. 가볼까? 장래 기대되는 유무형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값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고,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것은 가치고, 지불된 금액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것은 가격이고, 주관적 주상적인 것은 가치고, 그 다음에 객관적 구체적인 것은 가격이고.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가치하고 가격을 바꿔서 낸 거예요. 네. 4번. 형경일찍이에요. 형시일찍이에요. 진짜 가만 안 둡니다. 나 진짜 이거 형시일찍이 아니야. 시장 가치가 아니라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지역 개별율을 말합니다. 오케이? 유유히. 자, 일단 효용은 유용성이거든. 효용이 뭐라고요? 유용성.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동요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가치는 유유히 발생된다. 어때요? 맞고 동시 충족돼 줘야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가치 가격이 바뀌었고, 4번은 현경일찍이기 때문에 틀리고, 5번은 유유히 발생 동시 충족 맞고,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좋아요? 오케이. 89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9번은 밑으로 내려가셔서 가치 재원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제가 필요한 것만 소개해 드릴 테니까 고개를 들어서 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정 평가할 때는 뭐가 전제가 됩니까? 최유효용이 전제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감정 평가 실무 기준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 기준에. 감칙 규정에는요,
규정이 없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최유효형을 전제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볼까? 내부는 무슨 원칙이죠? 균형의 원칙이죠. 내부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쭉 불러주세요. 구성요소,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 외부는 적합의 원칙이죠. 외부를 나타내는 단어 쭉 불러주세요. 환경, 경제적 감가, 지역 분석. 여러분 도심지 공업지가 외곽지 공업지보다 가격이 높은 이유는 기회비용이 너무 커서 그런 거 아닌가요? 사람들은 포기되는 게 크면 요구되는 걸 높이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기회비용.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해봅시다. 내부, 구성요소,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은 균형. 외부, 환경, 경제적 감가, 지역 분석은 적합. 폭이 요구되는 거 커지는 것은 기회비용. 감정평가할 때는 뭐가 전제가 되는데? 최유효형이 전제가 되는데 감칙 규정에는 있음 없음? 없음. 감칙 규정에는 최유효형이 없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갑니다. 자, 부지와 건물의 적응 상태. 어쨌든 이건 부동산 내부고요. 부동산과 주변 환경과의 적응 상태. 이건 어쨌든 부동산과 외부입니다. 앞에 건 뭐요? 균형. 뒤에 건 적합. 감칙에서는 감정평가하는 할 때 최유효용을 전제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칙 규정에는 최유효용이 없다라는 거. 최유효용을 전제로 평가한다 하는 건 맞는데 규정되어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답은 3번. 기능적 감가가 떴어요. 내부 감가니까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도심지 공업지가 외곽 지역에 있는 공업지보다 가격이 더 비싼 현상은 뭐로 설명해야 되냐면 기회비용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도심지는 그 비싼 상업지를 포기하고 공업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 하는 것은 우리가 기회비용의 원칙으로 설명을 합니다. 가치제 원칙은 89번 한 문제 정도를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90번. 별건 아닌데 시험에 꼭 나오는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건 아닌데 시험에 꼭 나오는 내용. 그 유명한 선지표 후계체입니다. 선지표 후계체. 자, 먼저 하는 게 뭐죠? 지역 분석이고 얘는 표준지역 이용이고 가격은 구할 수가 없죠. 가격에 수준만 구하는 거죠. 나중에 하는 게 개별 분석이고 얘는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 이거 해야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별 분석해야 구체적 가격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지역이 3개 있단 말이야. 인근 지역 있고 유사 지역 있고 독일 수거권이 있습니다. 자, 필요한 단어들 좀 얘기해 주세요.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고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이지만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이고요. 동일 수거권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수요 공급 관계 아닙니다.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면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을 동일 수거권이라고 합니다. 팁에 모두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발합니다. 지역 분석은 표준 지역 이용 판정하고 너무 좋았어요. 이거 답이 될 뻔했거든요. 지역 분석은 표준 지역 이용 따지는 건 맞는데 구체적 가격을 구하지는 못해요. 가격 수준만 구하는 거예요. 좋아요? 예. 일반적으로 지역 분석을 먼저 합니까? 그 결과에 기초해서 개별 분석하는 거 맞습니까? 자,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순서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버제스 중전, 초고통. 개발이 7단계? 얘인데. 애 한 것 같은데 방금? 아니야, 했어. 했어. 예비적 타당성 했다니까? 예비적 타당성. 부타, 금검마 해야 됩니다. 개발의 타당성 무슨 5단계. 지시성 타투.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건물의 수명 5단계가 있거든. 따라서 전신 안노폐. 전개발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완전 폐물 단계 이렇게 해서 5단계가 있고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는 어디죠? 신축입니다. 유신. 기납니까? 예. 감정평가 절차는 무슨 분석 먼저 하고 무슨 나중에 해요. 지역 분석 먼저 하고 개별 분석 나중에 하고요. 감정평가의 7단계는요. 기초되고 결정표시, 기초되고 결정표시 이렇게 순서들입니다. 아시겠죠? 답은 2번이네요. 3번. 이건 바뀌었네요. 미시적, 국지적 부동산 분석하는 건 무슨 분석? 개별 분석. 대상 지역을 좀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지역 분석. 바뀐 것 같고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 맞아요? 이용이 동질적이고요.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입니다. 지역 요인입니다. 동일 수거권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수요 공급 관계 아니에요. 대체 경쟁 관계입니다. 다시 할까요? 얘는 무슨 요인을 공유해야 되고요? 지역 요인이요. 얘는 무슨 관계 성립해야 됩니까? 대체 경쟁 관계 성립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이 문제 답은 2번. 오른쪽 91번 문제로 갑니다. 91번은 시험에 나옵니다. 91번은 시험에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작년 시험은 뭐가 나왔냐면 수익환원법 적용하는 물건 나왔습니다. 뭐요? 수익환원법. 올해 시험은 왠지
왠지 거래사례 비교법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 가을이네요. 왠지 거래사례 비교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법 봐야지. 원가법 쓰는 물건 5개. 건건항선소 이렇게 건건항선소. 물론 기계 기구료도 건설기계 넣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거래사례 비교법. 일산에 있는 과자동. 일산에 있는 뭐요? 과자동. 일산 과자동은 무슨 법을 쓰죠?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일괄은 토지 건물 일괄이죠. 그다음 집합 건물 일괄이죠. 산림 일괄입니다. 그다음에 수익하는 법 쓰는 물건은 영광 공기업. 그리고 참고로 비상장 채권도 하시면 되는데 광공장재단 보이십니까? 여기서는 뭐가 떠도? 일괄이 떠도 수익하는 법 쓴다는 걸 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토지 건물 일괄, 집합 건물 일괄, 산림 일괄은 모두 다 거래사례 비교법이지만 공장재단 일괄 평가할 때는 수익하는 법 쓴다. 따로 기억하세요.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 그 임목이 소경목림일 때는 원가법, 일괄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하는 겁니다. 임대료는요? 임대사례 비교법. 토지 가자. 토지는 뭔데? 공시지가 기준. 요거 진하게 처리가 안 돼 있네. 진하게 처리해야 되겠다.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근데 적정한 실거래가 있을 때는 뭐를 쓰기도 한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때 적정한 실거래가는 도시일 때는 몇 년? 3년. 그 밖의 지역일 때는 5년. 여기 보면 도시일 때는 3년, 그 밖의 지역일 때는 5년. 그래서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이 아니라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는 걸 기억하시고 3년, 5년입니다. 참고로 상장돼 있는 주식이나 채권들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고요. 비상장 채권이나 기업 가치들은 수익하는 법을 쓴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3호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자기 설립, 5억, 위탁 구조 조정 설립 3억,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력이 될 수 있는 사람, 부동산 관련 석사 이상 소지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5년, 적정한 실거래가 거래사례 비교법 쓸 때 도시지역은 그 밖의 지역은 잘했습니다. 가자. 자, 일단 여러분들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 물건을 찾으셔야 되는데 제가 원가법 쓰는 물건 여기다 5개 다 모아놨습니다. 못 찾을까봐. 건건항선소. 건설기계 하면서 기계기구료 같이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토지는 무슨 법이죠?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오케이? 자동차 동사는? 거래사례 비교법. 가수원. 거래사례 비교법. 임목.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영업권, 특허권. 수익관한법입니다. 임대료. 임대사례 비교법. 토지와 건물의 일괄평가.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근데 원가법 물은 게 아니라 거래사례 비교법 물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고요. 디귿, 미음, 시옷, 티읕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입니다. 어떤 물건에 무슨 법 써요? 하는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92번으로 넘어갈게요. 시산가액 조정인데 시산가액 조정은 법조문 그대로니까 밑에 법조문과 위의 내용을 갖다가 매칭하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법조문에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2항입니다. 2항. 자, 시산가액을 감정평가 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 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해서 합리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때 무슨 법하고요?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그 밖의 비교 방식에 속한 감정평가 방법. 이건 주로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산가액 조정할 때는요.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을 서로 동일한 방법으로 본다? 아니면 아예 다른 방법으로 본다? 다른. 요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거래사례는 무슨 법이고? 비교법이고. 대답 못하면 안 되는데. 비교법이고. 공시지가는? 다르고요. 얘는 어디다 쓰고? 토지다 쓰고. 얘는 어디다 쓴다? 일산과자동에 씁니다. 얘는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뭐부터 하는데? 시점 조정부터 하는데. 맞죠? 얘는 뭐를 하고 뭐를 하죠? 사정 보정을 하고 시점 조정을 합니다. 차이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산가액 조정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은 완전 같은 법으로 봐, 완전 다른 법으로 봐, 완전 다른 평가 방법으로 본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답만 체크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위아래를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시산가액 조정할 때 나오죠, 그죠? 무슨 법하고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거래사례 비교법은 둘 다 비교 방식에 속하는 건 맞지만 동일한 감정평가 방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감정평가 방식으로 본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걸로 봐요. 답은 몇 번? 3번. 오케이. 93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자, 93번 가기 전에
진하게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저한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3번 가기 전에. 자, 여러분들 원가법은 뭐죠? 제조달 원가, 감가수정, 가액. 진한 거 읽어주세요. 적산법은요? 기초가액, 기대이율, 필요한 경비, 임대료. 요거는 암기할 때 기기필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누구랑 비교한 다음에? 거래사례랑 비교한 다음에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가액 구하는 거. 임대사례 비교법은요? 임대사례,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임대료. 공시지가 기준법은요?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급악, 가액. 요거는 이제 BCG 개그 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BCG 개그. 그리고 중요한 건 거래 사례와 임대 사례는 무슨 법인데? 비교법인데 공시지가는 비교법이 아니라 무슨 법? 기준법.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하고 임대 사례 비교법은 뭐를 하고 뭐를 하냐면 사정 보정을 하고 시점 수정을 합니다만 얘는 사정 보정이 없다는 거. 오케이? 바로 뭐부터 한다? 시점 수정. 여기 사정 보정 들어가면 절단 납니다. 수익환원법 시작. 장래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 환원 할인해서 가액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익분석법, 순수익, 필요한 경비, 임대료. 여러분들 필이 2번 나오거든요. 필이 2번 나오는데 그 적산법은 기기필이고요. 수익분석법은 수필이에요. 적산법은 기기필이고요. 수익분석법은 수필입니다. 감가수정, 다 알아야 됩니다. 무슨 감가를?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를 어디에서? 제조달 원가에서 무엇하는 작업? 공제가 나와야 됩니다.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제조달 원가에서 공제해주는 작업을 우리는 감가, 수정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가자. 갑니다. 여러분들 적산법은 저기 제기필 맞지? 제기필. 이 기초강의 나와야 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이런 제기필 아닙니다. 이런 기기필입니다. 기기필. 제기필 아니야. 기초강의입니다.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가액 구하는 거, 아예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수익 분석법은 임대료 구하는 거거든. 그것도 수필이고, 수익 하나법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3번은 뭐가 틀렸죠? 3번은 공시지가 비교법이란 말이 없어요. 공시지가 기준법. 이게 수정하면 되겠죠? 아닙니다. 사정보정도 없어야 됩니다. 이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수정한 다음에 비사시지 개그 진짜 가만 안 둬 진짜. 비시지 개그가 돼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틀린 부분 2개. 공시지가는 비교법이 없고 기준법이며 얘는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 수정부터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이게 정답입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와 비교한 다음에 사정보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점 수정, 가치 형성률을 비교해서 결국 가액 구하는 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같은 지문을 갖다가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감가를 물, 기, 경, 요 3개를 어디다가 제조달 원가에다가 뭐 하면 됩니까? 공제. 가산 아닙니다. 가산 아니고 공제한다 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산 아니고 공제입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 94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4번 문제는 문제 제목을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예요.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는 어디다가 체크 표시가 들어가시면 참 좋냐면 연면, 무조건 제조달 원가 구한 다음에 연면적을 구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저 따라하세요. 직간이는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직간이를.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이윤, 요게 표준적 건설 비용이거든요. 이거 얼마요? 1000. 봐요. 이제 돈 읽을 수 있잖아. 이제 100번 가까이 오니까, 우리 104번 가까이 오니까 돈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아까 2000만 원도 못 읽다가. 이제 돈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되었잖아요. 3억 1000. 이거는요? 3000. 뿌듯합니다. 그럼 더하면 얼마? 4억. 4억은 신축공사비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1.05에 4승을 때려줘야 됩니다. 3승을 때려줘야 됩니다. 맞죠? 왜냐면 5%씩 3년간, 3년 전에 준공이 되었으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작. 1.05 곱하기 1.05는 곱하기 4억. 나누기 2,500 이렇게 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곱미터당 제조 연면적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대지 면적.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면적입니다. 아마도 185,220원에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원가 방식에서 계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원가 방식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는 최근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연습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 문제는요. 지수법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직간이 더하고 100분의 135 하고 그다음에 옆면적으로 나누는 형태였는데 제가 변동률을 한번 줘봤거든요. 변동률 적용법을 한번 써서 구해 보시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오른쪽 95번 문제, 95번 문제로 갑니다. 자, 95번 문제는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실래요? 자, 감가 수정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면 네. 유력기간분. 네, 유력기간분. 참고로 분해법은 감가 요인을 분해한 다음에 전부 다 합산하는 거고, 관찰감가법은 직접 관찰하기 때문에 좀 주관적인 거고, 내용연수법. 이 내용연수가 무조건 경제적 내용연수입니다. 경제적 내용연수인데 정률법, 정해법, 상환기금법이 있습니다. 이때 정률법은요, 이게 일정 비율의 줄임말이거든. 그래서 초기나 후기나 삼각률은 똑같아요. 체감되는 건 삼각 뭐가요? 액이 체감됩니다. 삼각률은 불변, 삼각액이 체감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정률은 일정 비율의 줄임말입니다. 율은 일정한 거예요. 액이 체감하는 거다. 기억하시고. 초반에 제일 많이 까지는 건 무슨 법이에요? 정률법. 그 다음에 정액법.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 부등호 왼쪽. 평가 금액의 크기는 뭐예요? 반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하나씩 비교하겠습니다. 감가수정은 무슨 원가? 제조다라 원가. 감가상각은 치도가 원가. 감가수정은 무슨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 감가상각은 법적 연수. 물리적 연수 쓰는 건 아무 때도 없어요. 얘는 경제적 연수, 얘는 법적 연수. 감가수정은 아까 했었어요, 이거.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액을 제조다라 원가에서 공제하는 작업이다. 감가상각은 물리적, 기능적만 있어요. 경제적 감가가 없습니다. 감가수정은 관찰을 해야 안 해요? 해요. 내가 치워드릴까요? 하고, 감가상각은 관찰하지 않습니다. 체크 표시한 것만 대답하세요. 감가수정, 제조다라 원가, 상각, 치도가 원가, 수정, 경제적 내용연수, 상각, 법적 내용연수, 수정, 물기경 감가, 상각, 물기, 경제적 감가 없습니다. 수정, 관찰하고, 상각 관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문제 보자. 1번. 정율법은 초기에는 상각률이 크고 후기로 갈수록 점점 상각률이 줄어드는 거 맞나요? 아닙니다. 이런 건 이제 틀리면 안 돼. 율은 가만히 있고요. 상각액이 크다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감가수정에서 감가요인은 감가수정은 뭐를 어떻게 하는 거죠?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액을 제조다라 원가에서 공제하는 작업이잖아요. 감가수정은 물기경이 다 나오는 거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경제적 감가요인은 인근직의 세태, 이거는 맞아요. 근데 이 뒤에 있는 설계하고 설비 요 두 개는 기능적 감가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무슨 감가요? 기능적. 자, 감가수정할 때는 무조건 경제적 내용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은 법적 연수고요. 그럼 물리적 내용연수 기준하는 건 뭐예요?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경제적 연수 기준하는 게 감가수정, 법적 연수 기준하는 게 감가상각, 물리적 연수 기준하는 건 세상에 없어요. 5번. 관찰감가법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에요. 뭐라고요? 주관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거. 원가법적 상가액 계산인데 여러분 여기다 써놓으세요. 제조다라 원가에다가 빼나 곱빼 하시면 된다는 걸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제조다라 원가에다가요. 잔존가치 빼고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 나누고요. 경과연수 곱하고요. 다시 제조다라 원가를 빼주면 적산가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용연수는요. 우리 감정평가에서 내용연수는 무슨 내용연수인데? 경제적 내용연수인데 내용연수는 경과연수 플러스 잔존연수예요. 뭐라고요? 경과연수 플러스 잔존연수. 그럼 제가 물으면 대답 한번 해보세요. 신축한 지 5년이 경과된 부동산이 있어요. 몇 년? 5년. 근데 잔존 내용연수가 25년이야. 그럼 얘는 수명이 30년이야, 25년이야? 30년이야. 5년 경과되고 잔존 내용수가 25년이면 수명은 30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 다는 얘기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이런 말이 있어요. 뭐요? 만년갑니까? 만년은 여러분들 어려운 말이 아니고 만나이. 그럼 몇 년생인지 봐야 됩니다. 얘는 언제 처음에 세상에 태어났어요? 2019년 10월 20일 날 처음 태어났어요. 근데 기준 시점은 언제예요? 2024년 9월 20일이에요. 생일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그래서 얘는요, 경과연수가, 잘 들어야 돼요. 경과연수가 4년 해야 돼요. 5년, 쌤 5년이잖아. 그럼 절대 안 하는 거예요. 10월 20일이 될 때 만 5년. 아시겠어요? 얘 아직 담배 못 사요, 얘 아직. 만나에 안 지나서 그래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신축공사 얼마에다가? 3억에다가 1.05에 몇 승? 4승을 때려줘야 된다고, 이게. 그럼 4승을 때려주면, 제조다라 원가가 얼마가 나오냐면, 3억 6,400. 얼마요? 3억 6,465만 1,875원쯤 나와요. 오케이? 요걸 메모하시고, 지금부터 빼나고 뺍니다. 빼나고 빼. 이렇게. 뭘 빼죠? 10% 빼죠. 뭐 나누죠?
50년 나누죠. 얘가 왜 50년인지 알죠? 문제가 지금 경제적 내용수 나왔습니까? 잔존 경제적 내용수 나왔습니까? 잔존. 남아있는 거. 아까 몇 년 경과됐다 그랬지? 잔존이 46이면 내용수 50년입니다. 곱하기 얘 몇 년 경과됐죠? 4년. 다시 빼기 얼마? 3억 6,465만 1,875원 하고 넣어버리면, 빼나고 빼버리면요. 계산기 한 번 조작에 답이 나와버립니다. 아시겠죠? 저한테 개론 배우신 분들의 특징이에요. 문제 엄청 빨리 풀어요. 시험장에 가서. 대신에 제가 하라고 했던 대로 했던 사람들은 문제 엄청 빨리 풉니다. 개론 다 풀고 민법 다 풀고 시간이 좀 남아 보니까 막 한 10분 남아 좀 작가 하면서 막 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한테 개론 배우신 분들이 그렇다고. 근데 저한테 개론 안 배우신 분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감독관이 답안을 달라? 난 줄 수 없다. 막 답안 찢어지고 울고 막 그럽니다. 안타깝습니다. 민법은 아무한테 들어도 돼요. 근데 개론은 저한테 들어요. 다 고만고만해. 근데 개론은 다 저한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빼나고 빼. 그래서 3억 곱하기 1.05의 사승에서 364, 651, 875를 만들어 놓고 빼기 10% 나누기 50 곱하기 4 다시 364, 651, 875는 때려주면 계산기 얼마가 찍혀 있냐면 3억 3,800, 39만 6,940원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답은 4번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작년에 원가법은 떠가지고 제가 오늘은 원가법이 나온다면 만년감가라든지 이렇게 약간 응용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나. 그냥 내용수를 주지 않고 잔존 내용수를 줘서 여러분들 좀 혼란에 빠뜨리지 않겠나. 그 46년 나오면 좀 사람들이 이거 잔존이구나 눈치 까는데 이런 거 있어. 신축한 지 10년 경과됐어. 듣고 있나? 잔존 내용수가 40년이야. 그럼 내용연수 50년 적용해야 되는데 아마도 40년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냥 경제적 내용연수인지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인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냥 경제적 내용연수는 개로 나누면 되지만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일 때는 경과연수를 더해서 나눈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신줄 잡고 수업 들어주셔야 되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이제 네 문제 남았습니다. 97로 갑니다. 이게 다 끝내신다니까. 다 끝내시고 여러분들도 시험장에 갈 때쯤 되면요 이 100문제 다 머릿속에 넣을 수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앞으로 실력이 늘 것 같아요. 이것만 알아도 시험장에 가셔서 80점, 85점만 돼 전혀 지장이 없는데 앞으로 실력 늘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밀어붙이세요. 밀어붙이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불안해하거나 초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밀어붙이시면 합격을 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시험은 기세야, 기운이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좋은 기세를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시면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시험 얼마 남았어? 초조하고 불안하고 불안해 미치겠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떨어져요. 아시겠어요? 합격한다는 기운을 가득 채워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떨어진다는 말 하지 마. 아시겠어요? 혹시 책상에서 연필이 떨어지면 땅에 연필이 붙었네? 이렇게 붙었네? 이렇게. 아시겠어요? 떨어졌다는 말 쓰지 말라고 지금부터 금지 단어입니다. 떨어졌네? 미끄러졌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미끄러져서 이렇게 되면 내가 땅에 붙었네? 자꾸 이게 내 어제 넘어져서 땅에 붙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붙었네. 오케이? 시험은 기세니까 단어 자체도 좀 좋은 말을 쓰세요. 원래는 1번이 중요합니다. 97-1번이 훨씬 더 중요한데 요 1번도 작년 시험에 떠버렸어요. 그리고 1번 기호 1, 기호 2 나오는 거 있잖아. 그지? 기호 1, 기호 2 나오는 게 이게 좀 중요한 이유가 용도 지역이 중요하거든요. 뭐야? 일반 상업지역. 맞죠? 멋이 중요한디, 돈이 중요한디, 돈이 2개 나왔잖아. 우리는 어느 지역에? 일반 상업 지역에. 그래서 여기서는 800 곱하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동률은요, 일반 상업 지역 변동률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5% 하락을 가져와야 됩니다. 5% 상승이래, 하락이래? 하락. 그러면 곱하기 0.95 해줘야 됩니다. 5% 상승은 1.05.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호 1과의 비교 있습니까? 이건 하지 마세요. 기호 2과의 비교만 해야 됩니다. 맞아요? 10% 5세짜리만 비교합니다. 얼마요? 1.1.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50% 증액 있죠? 이거는 1.5로 해야 되겠죠. 50% 감액하면 0.5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요? 사례 기호 2를 찾아서 어떻게 시작? 800 곱하기 0.95 곱하기 1.1 곱하기 1.5 하면 답은 4번이 나오고요. 혹시 제가 몰라서
혹시 답은 4번이지만 혹시 제가 몰라서 문제를 싹 지우고 문제 다 보여드릴게. 혹시 몰라서 제가 일반 상업지역이 아니라 준주거지역이라고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만 저한테 살짝 한번 대답해 봅시다. 얼마 곱하기? 600 곱하기 0.97 곱하기 0.97 곱하기 1.5를 때려줘야 됩니다. 첫 번째 0.97은 3% 하락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0.97은 3% 열쇠짜리 기호 1과의 비교만 해준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런 어떤 문제 형태 포맷만 알면 되는 거니까 오른쪽에 가셔서 2번 문제, 오히려 2번이 더 유력합니다. 이제는 1번이 작년 시험에 떴기 때문에 뭐 앞에가 면적이다. 제곱미터 앞에가 면적이다. 제곱미터 앞에가 면적입니다. 이 문제는 면적 비교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제곱미터당 원 구할 때는 면적 비교 안 해도 되지만 그냥 비중가액 구하세요, 감정평가액 구하세요 하는 것은 면적 비교를 합니다. 그럼 얘는 면적이 몇 분의 몇이야 사실? 120분의 150이지.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 곱하기 150 나누기 120 이렇게 하기로 했지. 어디다가? 2역에다가. 그리고 4% 또 하락이 나왔네. 0.96 합니다. 5% 오세짜리는 얼마? 1.05. 그 다음에 3% 오세짜리는 얼마? 1.03. 마지막으로 2% 열세짜리는 0.98. 문제는 이렇게 하십니다. 시작! AC 2역 곱하기 150 나누기 120 곱하기 0.96 곱하기 1.0 곱하기 03 곱하기 지금까지는 이게 체크가 돼 있어가지고 체크 없이 한번 가봅시다. 자, 마음을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AC부터 갑니다. 시작. AC 2역 곱하기 150 나누기 120 곱하기 0.96 곱하기 1.05 곱하기 1.03 곱하기 0.98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틀렸는지 맞는지 금방 할 수 있는 게 1점 가야 되는데 자꾸 0 뭐 이렇게 주어 담긴 주어 담아 0 1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AC부터 갑니다. 시작. AC 아까 1점 하는데 0점 하는 사람이 지금도 계속 저 0점, 자기 혼자 뭐 0점이 잘 안 맞나 봐. 0점 하고 앉았네. 답은 1번입니다. 답은 1번이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는 진짜 마지막입니다. 98번 수익가능법 계산인데 잠깐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세요. 수익가능법은요. 순영업소득을 환원위로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시험에서 순영업소득을 환원위로 나눌 때 순영업소득 절대로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저 따라하세요. 가능총소득에서 빼빼나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빼가지고 유효총소득 구하고요. 영업경비 빼서 이제 순영업소득 구하고요. 환원율 나누어서 수익가액 구하는데 자 지금부터 요거 암산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가자. 토지 얼마? 5.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건물 얼마? 10. 토지 건물 가격 구성비 40대 60입니까? 자 대답하세요. 5, 4, 2, 16, 6. 이 부동산 환원율 몇 퍼? 8%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한번 더 해보자. 자 암산입니다. 토지 3%. 다시 할게. 암산입니다. 암산. 쓰지마. 암산인데 어떻게 썼어? 자꾸 쓰려고 그래. 건물은 5%. 토지 건물 가격 구성 비율이 40대 60. 자, 그러면 얼마? 4.2%. 자, 3, 4, 1.2, 5, 6에 3 더하면 4.2. 계속 오늘 이것만 하자. 난 시간 많아. 이거 마셔. 이거 마셔. 6%, 8%. 6%, 8%. 요거 60. 요거 다 죽었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40%. 했어요? 66에 3.6, 84. 48에 3.2지? 얼마요? 6.8%. 6.8%가 환원율입니다. 요것만 연습하시고, 이번에는 이거. 자. 왼쪽 세 개 이거 경비야, 경비 아니야? 경비지. 오른쪽 세 개 경비야, 경비 아니야? 경비 아니야. 그 경비가 총 얼마야? 800만 원이에요. 맞아요? 그럼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잡으세요. 얼마에다가? 4천만 원에다가, 맞아요? 빼기 5%, 빼기 800만 원. 맞아요? 나누기 8%. 한번 해보자, 계산기 되고. AC. 4천만 원을 다 때리는 게 좋아요. 4천만 원, 빼기 5%. 빼기 800만 원 나누기 8% 때리면 계산기에 숫자가 얼마 찍혀 있나요?
얼마 찍혀있나요? 3억 7,500 찍혀있죠? 예, 정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이번에는 99번. 자, 환원이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런데 잠깐 여러분들 고개를 들어서 줄 좀 바라봐 주실래요? 환원이율은요,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의 수율, 할인율 더하기 상각률, 순수이율 더하기 위험률인데, 순수이율 이놈이 뭔지 아세요? 무위험률, 일반 시중 금리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뭐가 커지거나 금리가 커지거나 뭐가 커지면, 위험이 커지면 자본 환원율은 커진다. 이렇게. 뭐가 커지거나 금리가 커지거나 위험이 커지면 자본 환원율은 상승한다. 그리고 환원율 공식 두 개를 암기하는데, 저부대 하나 암기하시고요. 뭔 부대? 저부대. 요거는 곱하기잖아. 나누기도 한번 암기해봐. 뭐 나누기 뭐? 순영업소득 나누기 가격. 자, 두 개만 암기합니다. 자, 환원율은 뭐를 뭐로 나눈 값? 순영업소득을 가격으로 나눈 값. 뭐를 곱한 값? 저당상수 곱하기 부채감당률 곱하기 대부비율. 그래서 환원율은 뭐에다가? 순영업소득에다가 뭐로? 가격으로 뭐한 값? 나눈 값.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가격이 두 개랑 반비례인데 혹시 아세요? 화폐 가치랑 반비례고 환원이율과 반비례거든요. 그래서 환원율이 상승하면 가격은 어떻게 되죠? 하락하죠. 왜요? 반비례니까. 가격은 화폐 가치랑 반비례고요. 환원이율과 반비례예요. 가격은 희읍과 반비례예요. 화폐 가치와 반비례고요. 환원이율과 반비례고 그렇습니다. 물어봐야 되겠다. 금리 상승하면 환원이율은 상승해요. 위험 커지면 환원이율은 상승해요. 환원이율은 뭐로 나누는 값이죠? 순영업소득을 가격으로. 환원율은 어디다 뭐를 곱한 값이죠? 저당상수에다가 부채감당률에다가 대부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맞아요? 환원이율이 상승하면 가격은 어떻게 되고요? 하락하고요. 환원이율이 하락하면 가격은요? 상승합니다. 왜요? 반비례. 기억하시기 바래요. 오케이? 가자! 한 번씩 이렇게 가자 이런 소리를 왜 하냐면요. 살짝 이렇게 정신줄 놓고 계시면, 자지는 않습니다. 자는 건 아닌데, 정신줄 살짝 놓고 계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그분들 데려가야죠. 우리 절대평가 시험인데, 그분들 데려갑시다. 여러분들, 제가 백선 강의를 반복하시면 좋은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접속만 돼 있으면 됩니다. 제가 같은 얘기를 진짜 많이 반복했거든요. 내가 아침에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하는지 아세요, 오늘?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지. 너 할 수 있어. 지치지 마.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돼. 하고 이제 범교역에 내렸어요. 계속 반복할 작정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반복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전어지 내려오는 하면서 반복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내가 진짜. 여러분들, 자 가자. 예. 상가는 순부죠. 환원이율은 저부대입니다. 그래서 가보자. 이거 가봐야 됩니다. 일로 오세요. 자본 환원율은 금리가 상승하면 함께 상승하는 거 맞아요? 자본 환원율은 위험이 높아지면 함께 상승하는 거 맞아요? 환원율은 순영업소득에다가 가격으로 뭐한 값이다? 나눈 값이다. 맞아요? 환원율은 상승하는 순간 가격이 상승하죠? 아닙니다. 이놈이랑은 반비례이기 때문에 얘가 상승하잖아요? 얘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가격이랑 자본 환원율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자본 환원율은 뭐에다가? 부채 감당률에다가 대부비율에다가 저당수를 곱한다. 맞아요? 쌤, 이거는 저부대가 아니고 부대전대. 괜찮아요. 괜찮아요. 곱하기는요, 순서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부대저 괜찮아요. 부대저 괜찮아요? 저부대 괜찮습니다. 이 문제 답은 몇 번? 4번이고요. 나눈 값하고 곱한 값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고 계산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에서 대상 부동산의 수익 가치 산정할 때 적용을 하는 이유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뭘 곱하죠? 저부대. 자, 가자. 상가는 환원이율은 저당상수 있죠? 그리고 저기 보니까 대부비율이 70% 있습니까? 근데 부채 감당률은 뭐 분의 뭐죠?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영업소득이잖아요. 이 3천인가요? 2천인가요? 얼마요? 3. 계산기 꺼내서 0.177 곱하기 3 곱하기 70% 딱 때리세요. 70%. 퍼 때릴 때는 는 안 눌러도 돼요. 70% 딱 내리니까 계산기에 0.3717이 뜹니까 안 뜹니까? 떠요? 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의 마지막 100번으로 갑니다. 100번은 이제 제가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는 게 여기 문제풀이 팁에 있는 것만이라도 좀 제대로 공부해서 가시면 뭐 크게 틀릴 일은 없어요.
오케이? 근데 이번 시험에 한번 이의 신청이 한번 나올 것 같아서 이의 신청 한번 연습하고 갑시다. 다른 건 다 집어치우더라도 이의 신청은 연습하러 갑시다. 누가요? 있는 자가요. 뭐로부터? 공실로부터 30일 이내 공시권자한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요, 그냥 공실이 나오는 게 아니고 결정 공실이 나와요. 어쨌든 중요한 건요, 뭐로부터 30일? 공실로부터 30일입니다. 공시 기준일로부터 30일입니까? 공실로부터 30일입니까? 공실입니다. 세 글자. 무슨 일? 공실 또는 결정 공실. 어쨌든 공시일이야. 우리 부동산 학에는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30일 3종이 있거든요. 저 보시죠.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뭐로부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합니까? 그 계약 무효되면요.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 신고합니까? 부동산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공실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하세요. 계약 체결일 30일. 확정된 날 30일. 공실 30일. 여러분들 표준지 공시지가 어디 써먹어요? 개거지국. 정말 못 사는 나라. 개거지국. 개별 공시지가 어디 써먹어요? 가부사대. 표준주택 가격은 어디 써먹어요? 개별주택 가격 산정.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 어디 써먹어요? 가격정보, 과세 등의 업무 관련해서 주택가격을 산정.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디 써먹는지 기억을 하시고. 공시상 보겠습니다. 공시상. 표준지는 지번 공시돼요? 얘도 지번 공시돼요? 그리고 용도지 공시돼요? 용도지는 뭐지? 용도지역, 도로상황, 지목. 그래서 공통상 알려드립니다. 지번, 용도지역, 도로상황, 지목은 왼쪽, 오른쪽 둘 다. 오케이? 지금은 이제 왼쪽에만 있는 거, 오른쪽에만 있는 거를 구분할게요. 왼오로, 왼쪽, 오른쪽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단위면 협상 가격. 오른쪽. 면적 및 형상. 대지 면적 및 형상. 주변 토지 이용 상황. 용연 구사임. 용연이 아세요? 용연이 몇 년생이에요? 무슨 띠예요? 잘 아시네요. 개띠. 몇 살? 31살. 31살. 용연이 31살 됐고요. 개띠고요. 구사임. 알겠어요? 용연은 구사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연이 구사임. 용. 모르지. 용도. 예. 연면적, 구조, 사용 승인일, 임시. 용연 구사이면 표준지에 표준주택에. 이번엔 이거 한번 가자. 국장이 공시하는 게 몇 개 있는데? 3개 있는데, 하나는 표준지 공시지가, 또 하나는 표준주택 가격. 표준 2번 해주시면 돼요. 표준주택 가격. 맞아요? 또 하나는 공동주택 가격. 맞아요? 그러면 이걸 둘로 나눌 수도 있나? 뭐랑? 땅이랑 주택이랑. 맞아요? 국장이 공시하는 건 몇 개 중? 3개 중. 하나는 땅, 하나는 2개는 주택. 토지, 주택, 한테 조사 산정을 맡겨요. 조사 산정을. 베스킨, 라빈스, 원, 토지, 법인, 주택, 원, 토지, 주택.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아하시네. 네. 이 게임 아세요? 옛날 생각나? 막 이렇게 좋아하시네. 빵 터졌어, 저분. 그래요. 원 이렇게 하는 게 좋아하시네. 토지 표준지 공시가는 2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맡기고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에 하나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맡겨요. 근데 표준주택이나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 원한테 조사 선정을 맡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자. 자, 집에 가는 거 아니고 이제 이거 가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용연 구사 나옵니까? 대지 면적 및 형상 나옵니까? 이거는 표준지 공시할 때, 표준주택 공시할 때. 주택. 아직까지 표준지 공시할 때와 표준주택 공시할 때 왼쪽, 오른쪽 구분 못 하시면 안 돼요. 1번은 틀렸고. 2번. 표준주택은 only 어떤 주택에 대해서? 단독주택.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선정을 하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주택을 선정할 일이 없습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에 대해서 공시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국장한테 신청할 수 있는 거 맞지? 아닙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공실로부터 30일입니다. 공시 기준일 아닙니다. 앞에 결정이 붙는 건 관계없는데, 개별 공시가 나왔을 때, 공실로부터 30일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4번.
자, 국장이 표준지 공시일까 공시하잖아요. 그죠? 근데 표준지는 땅인가요? 주택인가요? 토지, 주택, 얘는 원한테 하면 안 되고 법인한테. 토지는 법인한테, 주택은 원한테. 이거 진짜 모르면 안 돼. 내 몇 번 돌렸는지 몰라 이거. 팔 빠졌어 나 진짜. 토지, 법인, 주택, 원 기억하셔야 됩니다. 틀린 사람 반성해 진짜. 아시겠어요? 그렇게 돌렸는데 토지, 법인, 주택, 원으로 그렇게 돌렸는데 이거 못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5번은 통째로 좀 기억해 주세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하나, 조세부가 대상이 아닌 토지 둘, 부담금부가 대상이 아닌 토지 셋. 이렇게 표준지로 선정이 되었거나 조세부가 대상이 아닌, 부담금부가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때 표준지 공시지가는 뭘로? 개별 공시가로 본다. 표계 본다. 표계 본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1, 2, 3, 4번에 틀렸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100선을 모두 정리해 봤고요. 100선은 뭐 아무리 많이 반복해도 좋은 교재니까 교재 많이 반복하시고, 그리고 강의도 좀 반복해서 보실 수 있으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가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선 총 8강에 걸쳐서 진행을 한번 해봤고요. 좋은 교재니까 시험장 갈 때까지 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한번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100선 강의는 모두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대단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종강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